안녕하세요. 관계업교 이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253페이지의 관리처의 업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의 공택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게 되면 그 공용 부분의 관리에 대한 업무만 담당할 뿐 전유 부분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 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널리 공개할 필요 있죠. 그래서 253페이지에는 관리처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수술하고 있는데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해 놓습니다. 만약 사업체 고유 업무나 또는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처가 처리한다고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하면 될 겁니다. 254페이지에 3번 안전관리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처의 업무 영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사항 그리고 관리규약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업무 범위이고 그러한 업무 사안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이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사항으로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비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는 게 우리 시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254페이지에는 양가로 3번 안전관리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최근 16회 시험과 17회 시험 때 안전관리 계획을 적으라고 주관식의 시험에 출제한 바 있고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 시설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 있습니다. 여기 안전관리 계획은 관리처가 공용인 시설 설비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안전관리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공동택단지에는 공용인 다양한 시설 설비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특정한 장비에 정보관리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각각 적어 놓은 표지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배치인데 그 대상이 박스 속에 1번부터 12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7번에 관한 사항을 보게 되면 연탄가스 배출기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할 대상인데 세대별로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전유 부분에 설치한 시설이죠. 그러한 것들은 안전관리계획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를 한번 살피시는 게 이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냥 봐놓습니다. 관리사무장은 안전관리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효과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장이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서면 동의 받은 경우는 3년 경과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양갈 4번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안전점검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공용인 구조 설비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의 대상은 시설 설비만 그 대상인데 안전점검의 대상은 구조 설비가 안전점검의 대상입니다. 그러한 구조 설비에 대한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안전점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1톤짜리 트럭을 끌고 다니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시키면서 잘못 주차시켜 기둥을 부셔버렸거든요. 제 차에는 흠 하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CCTV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CCTV가 없다고 하면 저는 뺑소니 칠 수 있겠죠. 그렇게 기둥이 완파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게 된다면 공동택의 안전상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 설비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누군가가 파악할 필요 있죠. 그때 관리처가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그러한 하자를 찾아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 취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안전점검은 의무 관리상 공택인 관리주체가 반기마다 공동택에 내재되어 있는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안전점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이 안전점검 결과 아무런 결함 없다고 하면 다음 반기 되는데 저 반기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하자 없다면 6개월 되는데 다시 안전점검 실시하면 되죠. 반면에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 취할 필요 있겠죠. 그래서 그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는 입사 대표 회의에 통지하고 시군 구청장에게 보고하며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는 고쳐야 될 겁니다. 그러한 교체, 보수에 관한 조치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라고 하면 사업체에게 하자 보수 요구하면 되지만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경과된 상태라고 하면 내력 구조부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설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 대상인 시설 설비라고 하면 장기 수선 상품으로 이를 교체 보수하게 되고 장기 수선 계획에서 제외되는 시설 설비라고 하면 이때는 관리 중에 수선 유지비에서 이를 교체 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 중에 수선 유지비를 이용하여 시설 설비를 교체 보수하는 공사, 장기 수선 추남을 이용하는 장기 수선 공사가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놓습니다. 올해 개정된 게 있습니다. 바로 255페이지에 안전점검 실시와 관련되어 니은번 찾으셨죠. 16층 이상의 공택에 대해서는 박스 속에 있는 4가지 사람이 공동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실시와 관련된 특례사항들을 올해 개정된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점검은 보통 비전문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공동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택이 16층 이상이거나 만약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금사 후 30년 경과되거나 그리고 15층 이하의 공동택으로서 안전등급이 C, D, E 등급에 해당되게 되면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올해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통상적인 안전점검은 비전문가 실시하고 16층 이상의 공동택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자가 안전점검 실시하던 것을 15층 이하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는데 저 15층 이하의 공동택 중에 사용공사 후 몇 년? 30년 경과되거나 안전등급이 C, D, E 등급이라고 하면 박스 속에 1번입니다. 시특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공택단지의 관리 직원인 자, 책임기술자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2번,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시특법상의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관리사무소장 또는 공택단지의 관리 직원, 그리고 안전단 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이러한 자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최근 법령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대상 16층 이상의 공동택 그리고 15층 이하의 경우는 사용사 후 30년 경과된 경우 15층 이하인 경우로서 안전등급이 C등급, E등급, D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관리 실무에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안전전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소규모 공택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나중에 주관식 문제 한번 볼 때 살펴볼 겁니다. 특별히 소규모 공택은 의무 관리사항 아닌 공택을 말하는데 그 세대수가 300세 미만이거나 승강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 149세대 이하일 때 소규모 공동택이라 하고 그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그리고 안전점검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게 되는데 그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택의 개념, 의무관리상 공택이 아닌 것을 소규모 공동택이란다. 그 정도 살피시면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용 부분의 관련물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돈 필요하죠.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배치, 안전점검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리비를 입주자 등으로부터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리비는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면 관리비 고지서라는 것을 매달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표기되는 것이 관리비 등을 구성하는 항목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한 항목은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각각 정해놓고 있는데 일반 관리비 등의 다양한 항목과 구분징수 대상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죠. 장기 수선 상환과 안전한 시집비용이 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납부 대행, 관리처가 공과금 등을 대신 납부하는 사항을 말하게 됩니다. 이 구성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 실무 시간에 잠깐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관계법규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 항목이 무엇인지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비와 관련된 특징이 시험에 주로 출제하게 되는데 관리비와 관련된 제반 특징을 함께 살펴봅니다. 바로 258페이지입니다. 양가 7번에 관리비 등의 공개 등과 관련되어 1. 관리비 공개 찾았습니다. 기억입니다. 공동택 관리처는 다음 각호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비, 사용료, 장기 수선 충당금 등. 그리고 이연 공개 방법입니다. 가번입니다.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관리처는 그 관리비 등을 다음 달 말일 동원해 놓습니다. 해당 공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위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번입니다. 주택관리업자와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등의 사항이 결정되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즉시 관리처에 통지하고 즉시 동원해 놓습니다. 관리처는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즉시 동원해 놓습니다. 그리고 답은입니다. 의무관리상 공택 관리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그 계약서를 해당 공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공개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주시는데 관리처는 공용 관리 업무를 집행하게 되었을 때 그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공개 방법과 관련되어 해당 공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과 공동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들을 공개하게 된다면 둘 다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비밀 또는 사생활 관련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공개를 안 하거나 또는 해당 주택단지 주민들만 알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해당 공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한다고 하면 전국에 공개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공개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비 집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즉시 공개하는 것과 1개월 이내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 달 말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택관리업자, 각종 공사와 관련된 사업자, 선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1개월 이내 공개하는 것은 이러한 주택관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그 계약서에 관한 내용, 그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했을 때 회계감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둘 다에 공개하는 것, 한 군데만 공개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둘 다 공개하는데 전 국민이 알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택 인터넷 홈페이지만 공개한다. 그리고 공개 시기와 관련되어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즉시 공개하는 것과 1개월 이내 공개하는 사항, 저 두 가지를 구분해 놓습니다. 각종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즉시 공개 사항이고 계약서 내용 그리고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공개한다. 그 기준 잡아놓고 살펴보는 게 여기에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꼭 한번 해놓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찾았습니다. 이 사업자 선정과 관련되어서는 전자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그 사업자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놔야 됩니다. 그래서 259페이지의 2연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되어 박스 속에 1번 관리처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경우 그리고 2번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하는 경우 3번 입주자 대표 회의가 사업자 선정하지만 그 집행만큼은 관리 주체가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가 시험거리겠죠? 그러면 이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선정 이후 공사가 진행되게 되었을 때 계약금 지급하고 공사 진척 사항에 따라 중도금, 공사 완료 상황에 따라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사가 법령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을 집행이라 표현하는데 특별히 하자 보수 보증을 이용하여 공동택의 하자를 보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사업자 선정하고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수선 충당을 사용하는 공사, 전기 안전관리에 관한 용역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사업자 선정하지만 집행만큼은 관리 주체가 하죠. 그래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안들을 저렇게만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디귿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실내 수영장 등의 주민운동시설을 갖출 수 있는데 그러한 운동시설을 관리처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있겠죠. 그에 관한 사안들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 위탁 운영입니다. 원래 주민공설에 대한 운영은 누가 하는 것이다? 관리처가 하는 것이다. 직접 관리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에게 관리하고자 한다면 주민 동의 얻어야 되죠.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는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하게 되면 전체 입주자 과반 동의 받아 주민운동시설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관리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1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을 겁니다. 자주 관리 실무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관리비 등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정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관리한다. 충당금에 대해 입주자 대표 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충당금에 대해서는 별도 계좌로 예치 관리한다. 그냥 확인만 해주시고요. 2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것도 두 개 줄만 적었습니다.
관리처는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그래서 1개월 동그라미 승인 동그라미 놓습니다. 반면 결산서와 관련되어서는 회계연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출한다. 예산안과 결산서에 대한 처리 조금 차이 나죠. 우리 국회에서 매년 연말에 예산안 심의와 관련되어 국회의원들끼리 몸싸움하는 것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통과 시에는 좀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그처럼 입주자 대표 회의에 예산을 제출하게 되면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 되어 있습니다. 반면 결산서에 대해서는 언제 통과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쉽게 통과되는 것 같죠. 이 결산서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 없이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출함으로써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과 결산서에 대한 처리, 절차, 방법 1개월 전, 2개월 이내 승인에 관한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회계 감사. 그러면 우리 관리비 특징과 관련되어 공개에 관한 사항 한번 살펴보셨고요.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워낙 뻔한 이야기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회계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신문 방송에는 난방 열사라는 분을 신문 방송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다. 애초엔 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일 때 난방비 안 내는 세대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관리 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자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을 우리 주택법령에서는 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단지 회계 감사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 임원인 감사가 회계 감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인 회계사라고 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공동택에 대한 회계 감사 업무를 맡기는데 사실 그 공인 회계사는 기업 회계는 잘하지만 아파트 회계에 대해서는 거의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공신력이라는 것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인 회계사에 과거 큰 아파트 단지에서는 회계 업무를 맡긴 적이 있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짐으로써 그 감사 비용이 많이 올랐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계 감사가 주택법령의 난방열사 덕분에 도입되었는데 가장 이익 보신 분은 아마 공인 회계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공인 회계사 중에 최근 일자리 좀 없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법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바쁠 때만 좀 알바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일거리를 새로 만들어주는 게 아마 이 법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잠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 주택법상 많은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의무 관리상 공택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관리상 공택을 세분하게 되면 300세대 이상인 것과 300세대 미만인 의무 관리상 공택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고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을 하게 되는지 그걸 첫 번째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공인회계사 누구를 회계감사 선임하게 되는지 그리고 회계감사와 관련된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번 살펴보게 되면 300 이상의 공택관리처는 매년 10월 30일까지 10월 31일 동원해 놓습니다.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 바로 공인회계사를 말합니다. 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택의 입주자 사용자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 받지 아니하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나번입니다. 의무관리상 공택으로서 300세 미만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때 감사인의 회계감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중에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입주자 대표 회의가 요구한 경우. 그래서 300세 이상의 공택단지의 경우에는 매년 10월 30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300세대 이상의 경우 회계감사를 생략, 면제하고자 하면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300세 미만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회의감사 요구하거나 전체 재정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라면 외부 회의감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월 31일이라는 날짜 기억할 만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떤 여건을 갖추어서 아마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건 갖추어서 법을 개정하게 되면 그 개정하게 되었을 때 법령에 몇 월 며칠을 집어넣는 기회에 있다고 하면 제 생일을 법령에 집어넣고 싶습니다. 아마 저 10월 31일도 어떤 분이 자기 생일 기념하기 위해 법에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해 줄 게 있습니다. 사실 공인회계사는 기업회계 전문가로서 기업회계 결산과 관련되어 12월 그리고 1월, 2월 달에 아주 바쁘다더라고요. 저 3개월만 좀 바쁘고 나머지는 텅텅 노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장 한가한 때가 아마 10월 30일일 겁니다. 그래서 저 10월 31일 날 아파트단지 의무가해상 공택에 대한 아파트단지에 대한 회계감사 규정을 두게 되면 아마 9월달, 10월달이 한참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1년에 한 5개월, 5개월 정도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아파트에서도 회계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12월에 종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뭐 1월, 2월 달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출하고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서와 관련되어서는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출할 것. 회계연 종료와 관계없는 12월 30일까지 외부 감사한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 기업용 회계감사와 아파트 회계감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에 맡길 일이 아니라 아예 시군구에서 또는 지도 단위에서 아파트 회계와 관련된 전문가 집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아파트에 대한 회계를 한다고 하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10월 31일 날 진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날짜이죠. 덕분에 공인회계사 일거리가 이 법령 개정 때문에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의감사 비용이 워낙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를 면제 생략하기 위해서는 전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300세 미만의 경우에는 주민 요구하는 때 외부 회의감사 실시하는데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외부 회의감사 실시하는 것이죠. 회의감사 실시 요건은 완화되어 있고 저 회의감사를 생략하는 때는 좀 엄격한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면 저 3분의 2와 그리고 10분의 1이라는 게 빈칸을 만들어서 주관식으로 출제되게 되면 우리 해결할 문제이겠죠. 그래서 회의감사 대상에 관한 사항들을 저렇게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공인회계사 등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임된 외부 회계감사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결과를 관리처에게 제출하게 되면 저 관리처는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해당 공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택 관리 정보 시스템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이를 보고하게 되는데 그 처리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분명 공인회계사 선임한 자는 누구이다? 입주자 대표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관리처에게 제출하고 저 관리처라 하여금 공개하게 하며 입주자 대표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절차 과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특이한 점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261페이지는 니은 감사인 선정, 입주자 대표에 선정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회의감사 결과 보고 차셨죠. 관리처는 회의감사 받은 경우 감사 보고서 등의 회의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1개월 동안에 놓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개 방법과 관련되어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에 대해서는 즉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관리업자와 관련된 계약서 내용 공개, 회계감사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한다. 공개 방법에 대한 사항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절차 처리에 관한 사항 저렇게 살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계감사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료 필요하죠. 그래서 회계 관련 서류 보관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보시는데 회계연도 종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래서 리얼번에 회계 서류의 작성, 보관,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확인되셨습니다. 이 점을 한번 보시는 게 관리비 집행과 관련되어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비와 관련된 사안들은 시험거리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사항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내용을 정리해 주신다고 하면 관련된 문제를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겠죠. 이제 262페이지에 관리, 토장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유체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고 있는데 관리규약에 대해서는 준칙, 재정 개정에 관한 사항, 입자대표 회의에 대해서는 구성,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들을 보셨고 관리 주체별 특징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용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관리비 세 가지 사항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 관리주체는 공동택단지에 관리기구를 두고 관리사무소를 배치하게 되는데 이제 소장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1번 소장 배치와 관련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관리실무에서 주로 출제하는 사항으로 우리 두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시는데 500세 이상의 공택단지의 경우는 3만 관리사무소를 배치할 수 있고 500세 미만의 경우는 사 또는 부를 관리사무장으로 배치할 수 있죠. 이렇게 배치된 주택관리소 등인 관리사무장은 관리사무장의 배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3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관리사무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넣습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바로 3, 4의 배치 신고에 관한 사안들을 두고 있습니다. 도장이 배치되었다고 하면 그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 직인 등을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하면, 그리고 4번입니다. 신고 접수한 주택관리사 단체는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주로 관리실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직인신고 등은, 배치신고 등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하는 것이죠. 신고하는 것이죠. 배치된 날부터 며칠? 15일 이내 제출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러한 신고 접수한 주택관리사 단체는 매 분기별로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관리사무장의 업무. 관리사무장의 업무는 관리처 업무와 동일합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손해배상 책임 찾았습니다. 여기 관리사무장은 관리주체가 공동택단지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듯이 그 공용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 집행 중에 책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책임을 손해배상 책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되어서는 워낙 자주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만 충분히 풀어보게 되면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살펴봤습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면서 불법 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 들어본 적 있죠. 그걸 주택법에 반영해 놓은 것이 바로 관리사무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범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시험에 주로 출제하고 있는 특징 무엇인지,
이 정도 보고, 이 정도를 살펴보는 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우선 264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손해상 책임 범위 찾으셨죠? 주택관리사 등인 관리사무장은 고의, 과실로 입주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민법에 공부하셨던 손해상 책임과 관련되어서는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 부당한 행위로 타인의 재산상, 정신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정해놓고 있는데 주택법령에서는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택 단지에는 사실 입주자 외 임차인, 사용자 존재하는데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 점을 특이하게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할 것은 주택법령상 손해상 책임에 있어서는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만 손해상 책임을 지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264페이지 동그라미 2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찾으셨죠. 만약 공택단지 세입수가 50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5천만 원에 해당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500세 미만의 경우에는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장 방법과 관련되어서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 법원에 공탁하거나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장으로 배치된 날 보험등에 가입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해야 되며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다고 하면 시군구청장에게 그리고 임대퇴 후는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배치된 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인신고와 관련되어서는 배치된 날부터 14일 이내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얘는 며칠 이내란 말씀이면 바로 틀리죠. 그래서 손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관련 서류를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하는 자에게 제출하고자 한다고 하면 배칠 당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관리사무장이 배치되게 된다면 직인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직인 등을 배치된 날부터 며칠? 15일 이내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관련 서류 제출에 있어서는 배치된 날 당일날 처리할 사안이죠. 그래서 내가 관리 책임자가 되었다고 하면 제일 먼저 0순위로 해야 될 것 직인신고 아니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그 배치된 날 관련 서류를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배치일 처리한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특징과 관련되어서도 시간적인 기산 시점과 관련되어 유효기간 만료일 그리고 15일 그리고 3년 이 날짜를 각각 구분하는 것이 우리 시험거리입니다. 계속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면 이 정도에서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264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손해상 책임의 보정 설정 그리고 가본입니다. 관리사무장의 손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한 조치를 주택관리사 등은 보증 설정을 다른 보증 설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보증 설정에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 설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다른 보장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4번입니다.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 설정하는 경우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 설정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가입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니은문입니다.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과 관련되어 4번 보시면
주택관리사 등이 실제 손해배상하게 되면 손해배상한 때부터 15일 이내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졌다고 하면 15일 내 재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공탁금 회수 제한 기간과 관련되어 주택관리사 등이 소장을 직책을 사임했다고 하면 그 사임한 날부터 3년 이내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되어서는 배치된 날 당일날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서류를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재가입하거나 보장 방법을 변경하게 되면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보험 효력 기간 만료일까지 재가입하거나 보장 방법을 변경할 수 있죠. 그리고 손해배상했다고 하면 손해배상한 때부터 15일 이내 재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공탁금 회수 제한 기간은 몇 년이다? 3년이다. 그런 날짜와 관련된 사안들을 정리해 놓는다고 하면 이쪽 시험거리는 모두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되어서는 이 정도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우리 시험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와 관련된 자격 제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